전종철의 전격 시사. 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 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서 오는 9일 기자회견을 엽니다. 주제 제한 없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소통 정부를 회복하는 출발점이길 기대한다고 밝히다면 민주당 등 야권은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집트와 카타르가 제시한 휴전안을 하마스는 수용한 반면 이스라엘은 거부하면서 라파 공격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로부터 22대 국회 원구성과 쟁점 법안 처리, 차기 지도부 선출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들어봅니다. 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출연해서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과 양곡관리법 등 핵심 쟁점을 짚어봅니다. 5월 7일 화요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 간밤에 들어온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속보입니다. 하마스가 휴전안을 수용한다고 밝혔지만 반면에 이스라엘은 곧 휴전안 수용을 거부했다고요. 네, 이 간밤에 좀 수용안을 놓고 이 긴박하게 좀 상황이 돌아갔습니다. 먼저 하마스가 이 중재국인 이집트와 카타르가 제시한 휴전안을 수용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휴전안에는 3단계에 걸친 휴전과 또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전면 철수 등이 포함된 걸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휴전안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 라파 공격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다만 앞으로의 휴전 협상에는 계속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상전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죠? 네, 이 미 백악관이 성명을 내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전화 통화를 했다면서 이 지상전을 반대하는 분명한 입장을 좀 재차 밝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50만 명의 팔레스타인 피난민의 안전을 우려해서 반대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당장은 지금 수용안을 좀 거부하는 모양새지만 나중에 또 다른 중재안 나와서 결국 휴전이 될지 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는 9일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일단 모레 이 9일에 오전 10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먼저 집무실에서 이 모두 발언격으로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 등을 설명을 한 뒤에 이어서 이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질의응답에는 주제 제한이 없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이 알고 싶어 하거나 이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 좀 소상히 설명하는 이 취지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질의응답만 약 1시간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민감한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나올지가 관심인데요. 대통령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당연히 기자들이 이 민감한 현안들을 좀 집중적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네. 특히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최상병 특검법 이른바 이런 특검법들에 대해서 이 집중적으로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윤 대통령은 이 국민이 정말 궁금해할 질문으로 준비하자 이렇게 좀 참모진에 당부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다만 이 특정 주제에 대해서 질문이 집중되는 상황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국민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이는데요. 때문에 좀 분야별로 나눠서 이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방식도 여전히 좀 고민을 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주제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좀 질문을 받을 예정이니까 앞서서 했던 지난 취임 100일 때 이 100일 때 기자회견 때보다는 질문 개수가 조금 더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서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죠. 네, 먼저 국민의힘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행보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충실히 대답을 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면서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밝혀라 이렇게 좀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민정수석실 부활을 발표할 예정이라고요. 네, 대통령실이 이르면 오늘 이 말씀하신 대로 민정수석실 부활을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뭐 이 민정수석실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이 폐지가 됐었죠. 그러다가 이 총선 패배 이후에 민심과 좀 소통한다는 차원에서 부활 여부가 검토가 되어 왔습니다. 뭐 일부 언론에서는 이 초대 민정수석의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유력하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이 3%를 기록했습니다. 이 외식 물가가 약 3년째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앵커께서도 좀 이렇게 최근에 특히 좀 외식 물가 많이 오른 거 평소에도 좀 체감을 하고 계시죠? 올랐죠. 네. 올 초에도 올랐고 뭐 한 번 더 네. 오르고 뭐 냉면값 15,000원은 네. 거의 뭐 그 평균값 비슷하게 뭐 네. 물론 비싸지만요. 네, 예, 네. 예. 저도 사실 똑같이 좀 많이 느끼는데요. 뭐 회사 일 끝나고 뭐 아이 밥까지 챙겨주고 나면 저도 너무 지쳐가지고 외식의 유혹을 많이 받는데 뭐 간단히 좀 사보자고 해도 한 사람의 뭐 정말 못해도 말씀하신 대로 뭐 15,000원 안팎 정도는 줘야 하니까 정말 좀 부담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담들이 실제로 이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은 1년 전보다 이 3% 올라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2.9%보다 0.1%포인트 높았습니다. 외식 물가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 물가 평균을 웃돈 건 지난 2021년 6월부터 35개월째 그러니까 벌써 3년 가까이나 됩니다. 39개 외식 품목 중에 절반가량인 19개가 평균보다 더 높게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외식 품목 중에 가장 많이 오른 음식 뭔가요? 네, 이 가장 많이 오른 거는 이 제 개인적으로도 이 소울푸드인 떡볶이였는데, 떡볶이. 예, 5.9%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순간 뭐 제 주머니가 가벼운 게 이런 이유 때문일까 좀 생각도 해봤는데요. 이어서 또 비빔밥, 김밥이 5.3%로 그 다음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햄버거가 5%, 도시락 4.7%, 뭐 칼국수, 뭐 말씀하신 냉면 각각 4.2% 순으로 이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점심시간에 직장인들이 정말 많이 먹는 것들이죠. 이렇게나 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식 품목 중에 뭐 물가가 내린 품목은 아쉽게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1분기 이후 약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00만 원 밑으로 떨어졌다고요? 네, 이 연합뉴스 분석 자료인데요. 신고된 수도권 아파트 월세, 그러니까 반전세 빼고 순수한 월세, 이 실거래 내역을 분석을 해보니까 올 1분기에 서울 아파트의 평균 월세액은 99만 원으로 이 100만 원 밑으로 내려온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직전인 지난해 4분기의 평균 월세가 111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를 하면 약 11% 떨어진 건데요. 보증금 평균액도 좀 떨어진 걸로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3, 4분기 연속으로 2억 원을 넘겼던 월세 보증금 평균액도 2억 원 아래로 이번에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월세가 왜 이렇게 떨어진 걸까요? 네, 뭐 아무래도 지금 은행 금리가 더 안 오르고 약간은 뭐 좀 안정세, 좀 진정세에 접어들다 보니까 월세 인기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결국에는 좀 월세가 이렇게 좀 떨어진 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올 들어서 이사 안 가고 이 재계약이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수도권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에서 갱신 계약 비중을 보니까 지난해 4분기에 29%에서 올해 1분기에는 33%로 높아졌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월세가 낮아지지 않았나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 갈등 소식입니다.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정부 관계자들을 오늘 고발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먼저 오늘 이 정근영 전 분당 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이 오늘 이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5명을 이 공수처에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의대 증원을 논의할 때 정부가 회의록을 안 남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회의록이 없느냐?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습니다. 먼저 없는 것, 이 없는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정부는 앞서서 의협과
의료 현안 협의체, 이 의료 현안 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당시에 의협과 이 회의록 협의체에서 회의록을 안 남기기로 합의를 먼저 했기 때문에 이 회의록은 없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그러면 있는 건 어떤 게 있냐면 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이 보정심이라고 하는 이 회의에서 증원을 논의를 하면서 이 보정심의 회의록은 남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부는 이 회의록은 있다 이렇게 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양측 주장이 왜 이렇게 엇갈리는 이유가 뭔가요? 네, 지금 이렇게 좀 회의록 가지고 또 결국에 싸우는 이유가 지금 서울고등법원에서 의대 증원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이 결정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앞서서 의료 현안 협의체에서 이 증원 문제 논의할 당시에 의협과 이 회의록 안 남기기로 합의를 했었기 때문에 대신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다른 회의 자료들을 이 법원에 좀 성실껏 제출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 뭐 이런 자료들 말씀하는 거죠? 그 자료들을 지금 법원에 제출을 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네. 의협은 근데 이게 문제가 있고 의구심이 좀 든다는 거죠. 이 성혜영 의협 대변인은 양측이 공식적으로 합의한 당시 회의록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복지부 내부 기록도 없는 건 문제다라고 하면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100년을 결정할 중요한 문제의 기록이 없다는 거는 문제가 있고 의협은 이 자료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 관련 자료들을 공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정부는 지금 의협 주장을 거듭 좀 반박을 하면서 10일까지 법원에 관련 회의 자료들을 제출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어떤 자료들이 나오나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1분입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이 비는 오후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부터 그치기 시작하겠지만 강원 영동 남부와 남부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전국이 7도에서 16도 분포로 어제 아침보다 조금 낮아 쌀쌀합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18도, 대전, 광주 17도 등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어제보다 조금 낮겠고요. 전국적으로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낮에도 조금 서늘한 곳이 많겠습니다. 어버이날인 내일은 하늘이 차츰 맑아지겠고 기온도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2.9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유아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연휴가 끝난 화요일 출근길 일찍부터 정체가 길어졌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고요. 1시간 20분 정도 걸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도봉 지하차도부터 성수분기점까지 1시간 정도 소요되고요.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기흥에서 수원까지 막히고 더 가서 판교에서 반포까지 긴 구간 정체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청주 강서요금소에서 오창 분기점까지 밀리고요. 이 구간 지나는 데만 35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민주당 새 원내 지도부가 출범했습니다.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찬대 의원은 머뭇거리다 실기하는 민주당과 결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대여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찬대 새 원내대표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찬대입니다. 먼저 원내대표 취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소회 각오부터 짧게 듣고 시작을 할게요. 예, 22대 첫 원내대표가 되면서 큰 책임감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총선 민심을 잘 담아내는 개혁국회, 민생국회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있고요. 민주당이 책임 있는 국회 운영으로 국민께 화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축하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당선자 이재명 대표로부터는 어떤 말씀 들으셨습니까? 잘해달라 말씀 들었죠. 지금 22대 총선은 네. 정권 심판과 함께 민생 그리고 여러 가지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잘 담아낼 수 있는 민의의 전당으로
정치적 효능감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잘 이끌어달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투표 결과는 공개되지 않은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그 방송 연결하신 김에 찬반 투표에서 몇 표 얻으셨는지 좀 공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솔직히 확인하지는 않았고요. 예. 우리 민주당 의원 수가 171명인데 네. 171명이 전원이 다 참석을 했어요. 네. 그래서 힘을 모아주시는 거는 굉장히 감사한데 혹시 만장일치가 나올까 봐 상당히 걱정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171명 중에 한 분이 투표를 하지 않으셔가지고 아마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신 것으로 알고 네. 큰 책임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170표라 가능성이 꽤 높네요. 네. 확인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압도적인 네. 지지. 예. 자, 수락 연설 보면 21대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민주당 만들겠다. 아까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도 얘기했지만 실기하는 민주당과 결별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실기한 부분은 뭔지 또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그래서 22대 국회는 어떻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신지 그 방침을 밝혀주세요. 21대 국회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시작할 때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많은 의석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지 못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특히 산적한 개혁과제, 민생 과제들이 제때 처리되지 못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고구마만 잡수신 것처럼 답답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21대 국회는 총선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총선 민심은 정권 심판과 민생 회복에 민주당이 앞장서서 확실한 성과를 내달라. 개혁과제와 민생과제들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처리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을 위해서 적시에 지체되지 않는 의사결정과 행동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내건 슬로건이 실천하는 개혁국회, 행동하는 민주당입니다. 네. 자, 박찬대 원내대표께서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 이렇게 최근에 밝히셨어요. 네. 자, 이게 아마 그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에서 제안했던 그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얘기해 오시긴 했지만 그래서 이거를 1호 법안으로 한 게 일각에서는 또 분석이 대통령이 거부를 하고 수용하지 않아도 국회에서 언제든지 우리가 이거를 추진할 수 있다 이런 걸 약간 보여주는 의미도 있습니까? 글쎄 1호 법안이라고 딱 지명한다기보다는 이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행정부가 사실은 나라를 이끌고 그다음에 행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국민의 뜻을 늘 수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반영해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민생과 경제와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정 지출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소극적이세요. 네. 지금 민생은 파탄나고 경제는 추락하고 있는데 정부가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골목 상권도 실질 소득도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물가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민생 지원금 1인당 25만 원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약 100여만 원 정도가 되는 이 지원금이야말로 네. 골목 상권도 살리고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부분이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저번에 영수회담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지만 이 부분에서 사실 소극적인 답변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국회는 국민의 민심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행정부에다가 건의하고 필요하다면 제도적으로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여당과 협의하고 또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네.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네, 1호 법안 발의하시기로 한 그 취지를 자세히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당의 개혁적 발언은 세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운영 수석 부대표, 정책 수석 부대표에 박성준, 김영민 의원 임명됐어요. 친명 체제가 강화되면서 당내
좀 다양한 목소리가 실종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원내대표로서 제가 열심히 소통하면서 다른 의견들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이번에 단독 출마했고 그리고 또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당선됐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가 혹시 실종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데 단독으로 출마하고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은 똘똘 뭉쳐서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는 정말 힘있는 그리고 실천하는 행동하는 민주당을 기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박찬대 원내대표님은 22대 원구성에서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은 뭐 관례에 따라서 그리고 의회 내에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가져야 한다고 서로 제일 팽팽히 맞서는 부분이에요. 특히 법사위원장.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이번 총선 민심이 기준인데요. 이번 총선 민심은 정권 심판 그리고 그 결과로 범야권에 192석을 주셨거든요. 네. 국민께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을 단독 과반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은 171석 민주당이 국회 운영을 책임 있게 하라는 뜻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 견제를 위해서는 운영위 그리고 실천하는 국회를 위해서 법사위 확보는 필수다. 예. 제가 이 부분은 출마할 때의 기자회견과 또 투표 전에 정견 발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서 고집을 부린다면 그러면 관행보다는 국회법 절차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럼 표결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은 선거로 선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21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다가 양보를 했는데요. 바로 이 법사위가 발목이 돼서 모든 민생 법안, 특검 법안, 개혁 법안들이 발목을 잡히고 그리고 패스트 트랙 끝에 한참 시간을 지내고 나서 또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인해서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결국 이 부분이 총선 민심에 반영이 돼서 큰 심판을 하게 됐던 것 아닌가. 그 결과로 다시 야당 192석이 탄생하게 됐는데요. 21대와 같이 정치적 효능감을 주지 못하는 일하지 못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부메랑으로 심판받을 일이다. 그래서 법사위 운영위는 반드시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들의 요구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관련해서 질문 한 번만 더 드릴게요. 약간 뭐 돌아오는 질문이긴 한데, 근데 이제 총선 민의 말씀을 하셨어요. 책임감 있게 그 이제 의회를 운영해라. 그런 건 제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총선 민의가 의회 내 절차가 결과적으로 이 당을 완전 배제한 채 일당이 독주하라는 뜻인가? 여기에 대해서 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야당이 정부의 일방통행식 어떤 독주라든가 뭐 독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비난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의회 권력에도 그런 비판이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0.73% 차이로 사실 대선에서 네. 승리한 국힘당이 상권 분립의 민주적 기초 자체를 지금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투표하고 의결해서 나온 그 법안을 9건이나 무도하게 거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법에 정해져 있지 않는 내용이나 법 취지와 다른 시행령, 시행령이 안 되면 규칙 규정까지 만들어서 지금 행정 권력을 일방적으로 무도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분명하게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상권 분립을 위해서는 분명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로 강하게 입법권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정부가 이렇게 폭주하고 있는 마당에 협치와 관련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이번 총선 민심을 저버리는 행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야 간에 이제 협상이 또 잘 안 되면은 21대 국회 전반기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상임위를 민주당이 다 가져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저번
같은 21대 때는 민주당이 가져가야 될 상임위 일부만 상임위원장을 선택을 하고요. 네. 선정을 하고 나서 나머지는 비워놓았었는데 그때 국힘당의 비대위원장께서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전체 상임위를 우리 쪽으로 넘긴 적이 있어요. 네. 그 상황이 다시 벌어질지는 모르겠는데요. 중요한 거는 법사위와 운영위는 절대 양보하지 못하고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저의 의지입니다. 네. 자, 이제 관련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22대 이제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을 그 분들 후보가 이제 4명이 윤곽이 드러났는데 저마다 이제 선명성, 이른바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편파된 의장의 역할을 하면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좀 더 공부해 보면 스스로 부끄러워질 거다라는 말도 했어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우리 민주당이 국회의장한테 요구하는 것은 민주당을 편드는 편파적 의장의 역할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 중심을 꽉 잡아줄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회의 입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9건의 거부권이 발행이 됐어요. 압수수색은 20차례 정도 국회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행정부 확실하게 비판하고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준 상권 분립의 상징인 이 이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의 일방적이고 무도한 사실은 밀어붙이기에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원하는 국회의장은 국회의 대표로서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입법권의 침해를 확실하게 막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직권상정이나 이런 게 좀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은 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또 여야 대치랄까 전국 경색이랄까 이렇게 될 가능성도 좀 높아진다고 봐야겠네요. 제 생각에는 우리 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결국은 당의 방향과 정책을 따라서 의사결정도 하고 당론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국힘당 의원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눈치 보고 그리고 우리가 뜻을 살펴야 될 곳은 대통령실이 아니고 국민이라는 것이죠. 네. 대통령께서 우리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대표로서 특히 이번 총선은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만약에 여당이 정부를 견제하거나 무도한 폭정을 잘 제어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야당에다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거의 3분의 2에 달하는 의석수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여당의 의원들께서도 대통령실의 눈치만 보실 것이 아니라 민생으로 고통받고 경제가 흔들리고 안보 외교 모든 부분이 지금 후퇴하고 있는 특히 민주주의는 지금 독재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일부 국가의 언론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진짜 정치하는 이유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봐요. 네. 이 부분이 행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 야당 의원들은 당연히 나서겠지만 여당 의원들 중에도 이탈해서 따끔한 목소리를 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좀 다른 질문 해볼게요. 민주당이 최근에 검찰이 조작한 사건에 대해 특검하겠다면서 우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얘기한 술자리 회유 의혹 여기에 특검 진행하겠다 밝혔습니다. 네. 이것저것 이제 특검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특검 만능주의다. 혹은 검찰 수사를 압박하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검찰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특검이 나오는 겁니다. 검찰이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특검이 나올까요? 저는 이 최해병과 관련된 경우는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특검을 발의했는데 이거 상식적으로 보면 보수 정권에서 반대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꽃다운 젊은 청년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수재에 빠진 국민들을 돕기 위해서 나섰다가 목숨을 잃었는데 그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가 70%에 이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금 대통령실에서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시사했다고 보이고 있거든요.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제대로 된 수사 이루어지는지 이거에 대한 억울한 죽음이 혹시 있었는지 부당한 죽음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을 특검을 남발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불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총선 민심에 반영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최근 주변 사람들에게 당대표 연임에 대한 의견을 묻고 다닌다 이런 보도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본격적인 검토에 나서신 것인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묻고 나선다고 하면 그건 아니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요구하고 있는 지지자분들, 그다음에 또 일부 의원들의 요구사항이 있는 것은 맞는데요. 만약에 물어보신다 그러면 제 생각은 어떤지 물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는 같은데 주변에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다닐 정도의 행보를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주변에 요구사항이 많고 상황이 엄중하다 보니까 고민이 깊어지는 것은 분명하신데 아직 넉 달이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 어떤 결정을 하실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도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는 9일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보세요? 요번에 그 최상병 우리 최혜병 네. 진상조사와 관련된 특검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던 민생지원금 1인당 25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방법을 반대한다면 다른 민생 대책은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자리가 되고 불편한 질문이 있다 하더라도 진솔하게 기자들의 질문과 국민들의 궁금점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이걸 해석하십니까? 좀 너무 늦었다.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재명 대표 부인은 본인이 결제하지도 않고 결제된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 세 사람의 식사값 7만 8천 원에 대해서도 사실은 100여 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함께 기소가 이루어졌는데 전 국민이 동영상을 통해서 지켜보고 있었던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았던 그 사건이 그렇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만한 부분인지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또 공직자의 배우자가 받은 선물에 대해서 그 배우자가 알고 계신지 또 몰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혔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많이 남고요.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렇게 지금이라도 하니까 혹시 정치검찰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듣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백 의혹 수사 지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특검 무마용이냐 아니면 또 한동훈 라인의 반격이냐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시점을 놓쳤기 때문에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만약에 검찰이 정말 수사 의지가 있는지는 앞으로 수사하는 상황을 지켜보면 금방 드러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총장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얄팍한 수로 국민을 속이려고 한다면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요. 정의를 구원하고 그다음에 의혹과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서 정말 엄정하게 수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곧 원내대표 선출합니다. 송석준, 이종배, 추경호 의원. 세 분 중에서 혹시 박찬대 원내대표님과 케미가 좀 맞을 만한 분 계세요? 글쎄요, 세 분 중에 어떤 분은 사전에 제가 지목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다만 세 분 중에서 원내대표가 되시는 분은 이번 총선 민심을 잘 받들고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려움에 빠져 있는 민생, 경제, 그리고 외교, 안보 모든 면에 있어서 행정부를 잘 견제하고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의 삶을 위해서 협치할 수 있는 분이 선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제 당 대표 선출 절차에도 곧 들어갈 겁니다. 룰 개정을 할지 안 할지도 이제 고민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한동훈 전 위원장이 또 꾸준히 거론되고 있어요.
우리 원내대표님 보시기에 등판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번 총선 개폐에 누구보다도 큰 책임을 지신 분 중에 한 분으로서 총선의 민심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등판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총선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아마 등판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총선 패배에 뭐 대통령실뿐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느끼신다면 등판하지 못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사실 비대위원장으로 계시는 기간 동안에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책을 제시하거나 미래를 제시하기보다는 비판하는 데만 그치지 않았나. 오히려 야당의 대변인 역할밖에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총선에 대한 책임감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등판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였습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1부 순서 마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사단법인 트루라고 하는 환경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활동가 강동원입니다. 플라스틱 장난감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좀 집중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예요. 이 장난감이 문제가 되는 게 플라스틱뿐만이 아니라 모터, 스피커, 회로판 이렇게 다양한 재질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거를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해 작업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난감은 대부분 이제 매립되거나 소각이 되는 실정이고요. 장난감을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걸 다시 팔았을 때 돈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이제 영리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이걸 고쳐서 다시 판다라고 했을 때 돈이 벌리지 않고 그래서 결국 장난감은 재활용되지도 않고 재사용되지도 않고 대부분 매립되거나 소각돼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산화탄소가 돼가지고 기후변화에 이제 영향을 끼치는 거죠. 일단 장난감이 좀 망가졌다라고 했을 때 그냥 뭐 선이 조금 끊겼다던가 아니면 부품이 조금 빠졌다던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뭐 드라이버와 니퍼 같은 게 있으면은 일단 아이와 함께 뭔가 장난감을 한번 분해를 해보고 무엇이 원인일까를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장난감이라는 게 아이들과 사랑을 좀 주고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결국에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또 이산화탄소가 돼가지고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잘 분리 배출하거나 그게 어려우면 사단법인 트루에 이제 기부를 해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이 장난감과 환경 문제를 위해서 좀 개인 단위에서 행할 수 있는 이게 되게 유의미한 실천이면서 환경보호 활동에 동참을 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 전국 곳곳에 약한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에 가끔 비가 오겠고요. 이 비는 오후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부터 그치기 시작하겠지만 강원 영동 남부와 남부지방은 비가 내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제주도는 5mm 안팎,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중부 서해안과 강원 산지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과 세종 13도, 부산 17.2도 등으로 어제 아침보다 조금 낮아서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는 곳이 많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8도, 대전 17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지만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1도에서 크게는 11도가량 낮아 강릉이 13도, 광주 17도, 대구 18도, 부산 19도 등을 보이겠고요. 전국적으로 평년 기온을 2도에서 7도 정도 밑돌면서 낮에도 서늘하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어버이날인 내일은 하늘이 차츰 맑아지겠고 기온도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최근 한 유명 백화점에서는 사과 한 개 2만 원짜리가 등장했습니다. 사과 한 개 2만 원입니다. 또 요즘 자장면에는 양파가 잘 안 보이고 낙지볶음에 양배추가 없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이렇게 각종 과일 채소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농산물 가격 안정책과 양곡법 문제 등을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관님도 장 보시죠?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장 보고 보세요. 있습니다. 집 근처 마트 가시나요? 마트도 가고요. 저는 자동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배달을 해주는 백화점에 가기도 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래도 이렇게 장 보시다 보면 그 누구보다도 이게 가격에 네, 조금 주목을 하시겠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누구보다 민감하게. 네. 자, 어딜 가나 뭐 장보기 무섭다 이런 말 많이 들리거든요. 주요 선진국이나 우리 경제 구조 비슷한 대만과 비교할 때도 우리나라 과일 채소 가격이 올해 들어 가장 크게 뛰었다 뭐 이런 조사 결과도 일부 있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얼마나 비싼지 그리고 최근에도 그렇게 계속 오름세인지 최근 상황까지 좀 엮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장을 보고 주위에서 이제 친구들도 장 보고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네네. 근데 어디서 장 보느냐에 따라 사실 가격이 똑같은 물건이라도 다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농산물 수급 또 물가 관련 현장을 정말 많이 갔거든요. 거의 네. 한 35번 뭐 네네. 이 정도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넉 달 동안 35번. 예, 36번이네요. 우와, 예, 많이 다니셨네요. 36번. 예, 그래서 여러 의견을 청취를 하면서 저희가 대책을 강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4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고요. 네. 전체 물가 상승률이 작년 4월과 대비해서 2.9% 올랐다. 그래서 이 숫자는 우리 이제 한 3개월 만에 3% 아래로 좀 떨어져서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이제 하는 의견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 장바구니 물가는 체감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떨어졌다는 게. 네, 예, 예. 그러니까 2.9%라는데 장바구니 물가는 아직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농산물 물가도 사실은 전월과 비교하면 3.9% 떨어졌습니다. 네. 추세상으로는 하향 안정 추세인데 전체 물가 하락이 이제 2.9% 상승이 된 것에 비하면 아직은 이제 농산물 물가가 약간 높은 편인데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기상이 점점 호전되고 있고 정부가 긴급 가격 안정 대책을 했습니다. 예, 예. 납품 단가 지원, 뭐 소비자 할인 지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은 맞는데 그래도 하향 되는 추세에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는 나쁘지 않다. 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점점 좋아질 것이다. 이 이야기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취임 후 넉 달 동안 현장 점검 35차례, 36차례 하셨고 또 최근에 보니까 유통 실태 파악하기 위한 본부처 합동 점검도 하셨어요. 네, 네. 그 유통 실태를 좀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지금 농산물 물가 오른 것이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작년에 제일 중요한 건 작년에 기후 때문에 생산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근데 또 하나의 요인으로 국민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 유통 문제 때문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들이 유통 실태를 6개 부처 합동으로 해서 산지부터 도매까지 단계별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재기나
담합 같은 불공정 행위가 있지는 않은지 그것도 함께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매 단계에서 보니까 그 아무래도 도매 법인들이 계속 같은 분들이 이제 계시는데 성과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쟁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수수료라는 게 있는데 수수료도 좀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되겠다. 저희가 그런 문제를 좀 알게 됐고요. 그리고 산지 같은 경우에는 산지가 너무 영세하고 규모가 작고 노후화돼 있어서 그 시장 교섭력을 갖지를 못하기 때문에 산지도 좀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점검을 한 결과를 가지고 그 유통 실태 개선 방안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네네. 네. 아, 그 지금 방금 유통 구조 개선 네. 방안은 이제 네.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 농산물 수입 네. 이런 거를 포함해서 또 구조적 변화가 더 필요하다 이런 또 지적도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 이제 농산물 시장이 이미 상당 부분은 개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우리 농산물이 좀 생산이 부족할 때 할당관세 물량을 수입을 통해서 좀 들여와서 국내 수급 문제를 해소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수단으로 활용을 이미 하고 있는데요. 다만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수입 과정에서 병해충이 유입이 될 수가 있고요. 네네. 이 피해가 국내 농산물 전체로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개방과는 별개로 그 국제 식물 보호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것에 따라서 검역 제도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사과 같은 것도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사과를 이제 이슈가 되었던 사과를 예를 들면 사과는 이미 시장 개방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11개국하고 저희가 검역 협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외래 병해충이 들어와서 국내에 우리 농작물이나 환경, 산업에 미치는 전반적인 위험도를 8단계로 그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그동안 경험을 보면 약 8년 정도, 8.1년 정도 검역 협상이 소요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양국 전문가들 간의 과학적 증거에 의해서 진행하는 그런 절차이다. 그래서 우리가 병해충 위험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는데 물가 요인에 따라서 그 탄력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수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최근 중동발 리스크로 국제 유가와 환율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가공식품 또 여기에 따라서 외식 물가도 이제 걱정인데요. 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 물가 외식이나 그 가공식품의 경우에 소비자 물가가 그 2022년 하반기에는 그 전년과 비교해서 10% 가까이 상승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비하면 사실은 지난 4월 기준으로 하면 가공식품 물가는 1.6% 상승이 됐고요. 외식은 3%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추세상으로는 안정화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제유가 불안도 있고 환율 상승 요인도 있고 그래서 이런 대외 불안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식품 외식업계에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달라라는 요청을 저희들이 자주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무한정 뭐 저희가 협조 요청만 드릴 수는 없고 정부 입장에서는 에너지 가격이나 인건비 상승 같은 업계 부담 요인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는 식품의 원재료 이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한다거나 또 그다음에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한 그 애로사항들 해소를 해주기 위해서 그 노력한다거나 이런 조치들을 하면서 그 물가 안정에 좀 식품 외식업계에서 협조해 주십사라는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자, 민주당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법 개정안이요. 재개정안인가요? 그렇죠? 네.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하락하면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 가격 안정화법을 21대 국회 안에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 장관님은 또 농림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네, 이 두 개정안의 경우는 일단은 시장의 자율적 조정 기능을 훼손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 구조를 왜곡시킬 수가 있다. 즉, 그 기준 가격이 높거나 농사의 편의성이 있는 품목으로 쏠림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또 재원을 쓰다 보면 우리 농업 농촌의 미래에 투자해야 될 재원을 잠식하는
재원이 얼마나 들어가요? 네, 저희 지금 예정한 거는 양곡 같은 경우에는 뭐 3조 이상 들어갈 3조 원 것으로 이상. 예상이 되고요. 네네. 그 농안법 같은 경우에 사실 재정 추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굉장히 이 집행이 어려운 뭐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농업농촌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생각해 보시면 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기계화율이 높습니다. 농사 편의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의무 매입을 정부가 해주게 되면 재배 요인이 확실히 강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도 쌀은 남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저희가 이제 수입을 많이 하는 밀과 콩을 재배해야 되는데 네. 쌀로 이제 오히려 몰리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식량 안보에도 그 문제가 역행한다. 생기고, 그다음에 쌀 과잉은 심화되고, 그러면 이제 수급 불안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산자 입장에서는 품질보다는 수량을 많이 늘리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품질의 농산물이 대량 공급될 수 있고요. 그러면 소비자 후생은 오히려 악화되는 뭐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잉된 쌀을 매입해야 되고 또 그 농안법에 의해서 그다음에 가격 보전에 소요되는 재정 지출도 계속 확대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농업계 수건이 농업직불제 5조 원, 뭐 이제 이게 대통령께서도 약속을 하셨는데요. 5조 원인데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는 청년동을 유입시키고 스마트 농업도 육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해 쓰여야 될 재원을 낭비하는 뭐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네. 자, 재원도 꽤 큰 규모인데다가 그 돈은 다른 분야의 농업의 다른 분야에 써야 훨씬 더 적절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 같거든요. 네. 그럼 남는 쌀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경우에? 남는 쌀을 줄이려고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방식은 전략작물 직불제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작물 직불제는 한마디로 그 논의 형상은 유지를 하면서도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 밀과 콩 이제 이런 것들을 그 대체해서 심으면 그 우리가 재배 면적, 벼 재배 면적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전략작물 직불제를 추진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그 정확하게 예관측을 통해서 과잉 생산이 될 것 같으면 그 완축 물량을 정도는 사료용으로 돌린다거나 좀 이런 조치를 사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3단계 제로화 전략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1단계에서는 전략작물 직불로 다른 품목을 재배를 하고요. 2단계에서는 그 완축 물량을 조기에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수확 후에 필요하다면 그 추가적인 수급 안정 조치를 실시한다라는 것이 저희들이 좀 생각하는 뭐 그런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농식본부는 전문가, 농업인 단체 등과 양곡법 농안법에 대한 토론회 열어서 그 결과를 야당에도 이제 정치권에 전달하겠다 이런 계획 갖고 계신데 그걸 좀 요약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방안입니까? 네, 본회의 전까지는 논의의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안에 대해서 국민들과 농업계의 공감을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로로 소통을 할 것이고요. 이게 이제 언론과 또 우리 전문가, 농업인 단체들과도 그 더 좋은 대안에 대해서 함께 숙고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그 구체적으로 이제 정부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 농업 있잖아요. 거기 공을 들이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 보면 농가 경영주의 80%가 60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영주의 평균 연령이 68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령화가 심각하다 보니까 인력 부족도 문제가 되고요. 아까 처음에 우리 농산물 수급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 위기가 굉장히 심화돼서 생산에도 작년에 차질을 빚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 농업은 이제는 선택이 아니다, 필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ICT 인프라가 풍부하고 또 기술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잠재력과 경쟁력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첨단 온실부터 스마트 축산, 노지 재배의 자동화, 수직 농장까지 다양한 유형에 맞추어서 저희들을 지금 생각하는 건 2027년까지는
온실의 30%, 축사의 40%를 스마트화하겠다. 예, 그리고 예.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 수출 산업화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여기에 좀 끌어들이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아요. 네, 가장 중요한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네. 농업, 농촌 하면은 일단 그 나이 많으신 분들만 우리가 고령화 생각하는데 연상이 되죠. 이제 예. 그 컨셉을 바꿔야 되지 않나 패러다임을. 네, 네, 그게 그렇죠. 스마트 농업에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청년 지금 전체 우리 농업 경영주 중에서 청년의 비중이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다행스러운 건 근데 다행히 농촌에 관심이 있는 그 청년이 증가하는 추세고요. 아. 농업을 전공하지 않았는데도 청년들이 스마트팜 창업을 하려고 들어와서 특히 고소득을 창출하는 사례들도 매우 많습니다. 네네. 저희들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보육센터라고 전국의 4개소에서 원스톱 전문 교육을 제공을 하는데 이때 그 청년들을 말하자면 교육생을 모집을 하면 매년 모집 때마다 경쟁률이 3대1 정도가 됩니다. 그래요? 네, 예, 네, 예. 네. 자, 이와 또 관련되는 게 농촌 소멸 얘기 같아요. 네. 자, 청년들이 농촌으로 이제 갈 수 있는 방안, 이제 스마트 농업도 그 중에 하나일 텐데 네. 정부에서 이제 농촌 소멸과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농업 생산에 참여할 그러니까 귀농이라든가 네네. 정주 인구, 농촌에 그야말로 주민등록을 옮겨서 여기서 사는 인구 유치를 위한 그런 농촌 정책을 펼쳤는데요. 네네. 이것은 인구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과 기업 유입을 위해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활 인구와 관계 인구를 늘리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촌이 가지고 있는 농업 농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의 활용도를 높여서 청년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청년이 또 농업 외에도 식품 가공이나 뭐 관광 외식 등 전후방 산업 창업까지 도전할 수 있도록 패키지로 지원을 하고 농촌 소멸 고위험 지역을 선정을 해서 이 지역 안에서는 그 자율규제 혁신지구라는 것을 설정해서 예, 예. 시군이나 기업 청년들에게 필요한 규제 완화를 과감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에 덧붙여서 농촌 체류형 쉼터라든가 네네. 농촌 살아보기와 같이 체험 거주 기반을 마련하는 뭐 이런 전략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빈집을 활용한다거나 그래서 그것을 민박이나 뭐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활용도를 높이고요. 그래서 사도 삼촌 라이프를 우리 농촌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이런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네. 아주 다양한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고요. 자, 농식품 수출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일본, 미국 등 해외에서 라면, 냉동 김밥과 같은 K푸드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수치적으로 보면 수출 성과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농식품 수출의 경우에는 네. 91억 6천만 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이 숫자는 8년 연속 증가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올해는 그 증가폭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4월까지 집계를 해봤는데요. 전년과 비교해봤더니 6.2% 상승을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네, 네네. 31억 2천만 불 수출을 했고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네. 자, 외국에서 이제 K푸드 중에서 특히 외국인들이 어떤 식품에 주로 열광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제일 1번은 라면이고요. 라면. 예, 예. 그다음에 냉동김밥, 떡볶이 같은 이 쌀가공 식품도 굉장히 수요가 높습니다. 이게 이제 미주나 예. 유럽뿐만이 아니라 동남아에서 잘 팔리죠. 맞습니다. 예, 예. 챌린지도 하고 뭐 그러니까요. 이러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예. 그 쌀가공 식품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냉동김밥이 아주 선풍적 인기를 예, 끌고 예. 있어요. 얼마 전에 뭐 유튜브에서 어떤 그 아이가 김밥 많은 것들을 가지고 뭐 조회수가 뭐 예, 몇십만 부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그리고 가공식품도 있지만 또 신선식품도 그 상당히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출이 특히 김치, 네. 딸기, 포도 같은 경우에는 그 수출 증가하는 이런 품목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같은 K푸드 글로벌 인기 추세에 힘입어서 앞으로 이제 더 매력적인 농산식품
발굴하고 적극 홍보하는 게 아마 매우 중요할 겁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앞으로 계획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올해 농식품 수출 목표는 사상 최초로 100억 불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네네. 이것을 위해서 일단은 수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선 물류 인프라를 강화할 것이고요. 신시장을 개척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망 상품 발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출업계하고 주기적으로 그 소통하고 있고 저희가 K 수출 확대 본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기업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것을 즉각적으로 해소하는 그런 데 주력을 하고자 합니다. 네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었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대 증원 관련 정보와 의료계 공방을 한국경제신문 최영창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두고 대립 중인 정부와 의료계가 이번엔 증원을 논의한 회의록을 두고 서로 이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전국 의대 교수들의 입장문이 어제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의대 증원 이 문제를 최종 결정한 회의가 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줄여서 이제 보정심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보정심이 회의를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이 회의록을 보건복지부가 법원에 지금 10일까지 제출을 해야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의사업계 쪽에서 이제 그 소송을 제기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갈등 중인데요. 지금 문제는 이 제대로 된 회의록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전의교협이라고 하죠. 이 전의교협 측에서 이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낸 겁니다. 전의교협이 주요 회의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 회의록을 의무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배정 주요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사과하라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의대 교수 협의회 주장을 보면은 정부 회의에 회의록이 없었다는 건데 이게 뭐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가요? 네, 우선 이제 개념들이 조금 다른 게 등장하는데요. 위원회, 협의체 이런 개념이 한 3가지 정도 나옵니다. 네네. 먼저 이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이 위원회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서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이 위원회 회의록은 보건복지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위원회 외에도 이 의료 현안 협의체가 있고요. 또 이 정원을 배정하는 정원배정심사위원회라는 게 또 등장을 합니다. 의료 현안 협의체는 복지부와 의사협회의 이 협의체인데요. 회의록을 따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의협이 이 원활한 협상을 위해서 이 회의록을 따로 작성하지 않고 합의 내용만 보도자료 형태로 공개를 하기로 이제 협의를 한 건데요. 이 복지부는 이 회의록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의협과 협의한 사항이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의 뭐 백브리핑이라든가 또 배포된 보도자료 등만으로 그것만 지금 논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인 겁니다. 네. 자, 그렇게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협회 측과 회의록을 남기지 않기로 이제 합의가 된 사항인데 전국 의대 교수 협의회에서는 왜 이 부분을 지금 문제를 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이 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논의했기 때문에 네. 이 중대한 의료 정책을 추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반면에 지금 의사협회가요. 집행부가 바뀌었잖아요. 최근에. 이 새 집행부는 그동안 28차례 이 협의체 회의 나온 이후 보도자료 어디에도 2,000명 증원이 언급된 이런 근거가 되는 발언이나 내용이 전혀 없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맞서고 있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합의한 회의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복지부가 이 내부적으로 기록을 남겨놓지 않았다는 것이냐? 그렇다면 그건 정말 문제 아니겠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의사협회 쪽에서는 자기들은 모든 기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좀 어떤 식으로든 녹음을 했거나 이랬던 것 같은데 공식 문서는 아닐지라도 어쨌든 우리는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논의했던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형사 고발도 예고했다고요. 예. 지금 이제 이 문제 다루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 그리고 사직 전공의인 정근영 씨가 이제 오늘 오후 2시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이 박민수 복지부 2차관 그리고 조규영 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을 이 직무유기죄 등으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의대 증원 2,000명을 실제 결정한 자가 누구인지 또 법적으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록 등을 작성하지 말라고 지시한 자가 누구인지 또 회의록이 없다는 등 거짓말을 지시한 자가 누구인지 국민의 의혹을 반드시 밝혀내겠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의정 갈등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희의료원에서 전공의 이탈로 심각한 경영난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경희의료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 회기동에도 있고 강동 쪽에도 강동경희대병원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 경희의료원장이 지난달 30일이죠. 교직원들에게 공지를 하나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무급 휴가와 보직수당, 교원 성과급 반납, 또 관리 운영비 삭감 등으로 좀 비용을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도. 예. 그렇지만 적자 상황을 오래 버티긴 좀 어렵다 이런 입장이 담긴 거예요. 지금 매일 억 단위의 적자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지금 누적 손실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직원들 불만이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6월부터는 급여 지급 중단이라든지 뭐 희망퇴직 이런 것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희의료원은 상급 종합병원인 경희대병원 등을 산하에 두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 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40%대에 이릅니다. 근데 이제 이 보도가 나온 다음에 당장 우리가 뭐 무너질 정도의 그 경영 수준 아니다 이렇게 좀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도 어쨌든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이제 추측이 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다른 대형 병원들은 상황이 어떤가 또 궁금하네요. 많이 비슷한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인제대 상계백병원, 노원구에 있는 인제대 상계백병원도 지난 3월 전체 의대 교수한테 이 향후 6개월간 급여를 반납하겠다 이런 내용의 급여 반납 동의서를 지금 보냈습니다. 반납 금액은 월 48만 원, 116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자율 선택을 하게 돼 있고요. 이른바 이제 우리가 또 우려하는 것들은 빅5 병원이라고 하는 데 있죠. 서울대, 네네. 뭐 아산병원, 세브란스 병원 등인데 여기도 비상경영 체제로 지금 운영 중인데요. 서울대병원은 기존 500억 규모였던 이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지금 2배로 늘렸어요. 1,000억 규모로 지금 만들었고요. 지난달 초에는 또 서울 아산병원이 빅5 병원 중엔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네. 세브란스 병원도 비슷한데 의사를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 7일간의 무급휴가를 지금 돌아가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어쨌든 실질적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까지 지금 올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힘은 힘대로 들고 예. 호주머니는 호주머니대로 그런 상황이니까 직원들 불만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의정 갈등은 봉합되지 않고 있지만 또 입시 관련 일정은 일단 예정대로 진행 중인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입시죠. 의대 모집 인원이 일단은 각 의대들한테 이제 받아봤더니 어쨌든 1,469명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비 효과라고 지금 많이 분석들을 하는데요. 네, 어떤 의미에서? 네, 의대가 증원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의대 증원을 노리고 의대를 가기 위해서 이제 다시 대학생이라든지 직장 중에서도 수험생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그럼 이제 수험생이 대거 늘어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수험생이 또 상위권 학생들이 늘어나면은 수능 시험의 이 난이도 여기에 지금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러면 이제 통상적으로 재학생보다 소위 말하는 N수생, 재수, 삼수, 하수생들이 수능에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N수생 유입 규모가 커지면은 수능 난도가 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면은 이제 현역 뭐 고3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지금 교육계의 분석들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뭐 의대를 가기를 원하던 분들은 의대 증원에 따라서 합격선이 낮아지니까 여기를 좀 반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악순환이 될 수 있다. 뭐 수능에 매진하는 장수생들이 계속 양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이에 따라 또 사회적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우려가 된다. 이런 목소리가 한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형창 기자였습니다. 최 기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2부 순서를 여기서 마치고 3부가 이어집니다.
잠시 후 10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주 출범했습니다. 당초 전당대회 준비에 초점이 맞춰진 관리형 비대위가 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었는데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관리, 혁신을 구별하지 않고 재창당 수준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비대위 운영 방안과 혁신 구상 등을 들어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께서는 10년 전에 새누리당 대표 지내셨고 이후 사회부총리도 역임했습니다. 10년 만에 당 지도부로 복귀하신 소감 짧게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아마 그동안의 경험과 또 지혜를 당에서 필요로 하셔서 부르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옛날 말에 왜 노마 식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 이게 어지럽고 그럴 때에는 늙은 말을 이렇게 하는 그 한비자에 나오는 이야기가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네네. 자, 위원장님이 복귀하시면서 네. 많이 회자된 말이 어당팔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풀어서 좀 모르는 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어수룩해도 당수가 8단이다. 이거 사실 정치 구단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자분들, 저하고 지내던 분들이 이제 붙이신 이름이라 네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다가 하도 듣다 보니 뭐 그런가 보다 합니다. 네네. 좀 친숙해지셨겠어요, 이 명칭에. 네. 그래서 재미있어 하시니까요. 예. 그래서 누군가는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원만하고 이렇게 좀 많이 웃으시고 하지만 되게 친밀하고 지약이 있고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어당팔이라는 그 어구를요. 네. 자, 다음 질문 드릴게요. 비대위원 인선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어떤 점 중시해서 비대위원들 지금 보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모든 일이 태산같이 밀려있기 때문에 일하는 비대위를 구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해서 일머리를 알고 일솜씨가 있는 분들이 모여서 산적한 당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나가는 비대위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네. 자, 10년 만에 당 지도부 복귀하셨는데 당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차기 지도부 선출일 겁니다. 네네. 룰과 관련해서 현행 당원 100% 룰, 민심을 반영한 룰로 바꿔야 한다고 보세요. 지금 저희는 이제 이거 협의체고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비대위원장 하기 전에는요. 네. 의견이 있었지만 또 그 언론에도 얘기한 바도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중립적으로 모든 의견들을 모으고 수렴 절차와 그에 대한 검토 그리고 토론 의결하는 절차를 엄중히 집행하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지만 양론이 다 정치 철학적인 배경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옳고 어디가 그러다기보다도 후보군이라고 그럴까
우리 당의 전체적인 의견을 봐서 국민의 여론을 또 반영해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옳을까를 결정하면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면밀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일각에선 당대표와 최고위원 별도로 선출하기보다는 과거처럼 대표 최고위원 한 번에 선출한 집단 지도 체제로 변경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이제 논의 대상이 되나요? 네, 꼭 논의하자 그러시면 하겠는데 그 집단 지도 체제를 저희가 오래 했더랬거든요. 네네. 근데 결국은 이렇게 바꾼 건데 그 바꾼 거에는 집단 지도 체제가 되면은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 최고위원들 간에 이견이 표출되면서 수습하기가 어려워져요. 아, 그런 단점이 있군요. 네, 그래서 우리 당도 이제는 단일 체제로 바꿨는데 다시 바꾸자고 하실 때에는 또 그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겠죠. 네네. 네. 자, 위원장님께서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관리, 혁신을 구별하지 않겠다.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이 시점에 특별히 혁신 강조하신 배경이 뭔지 어떤 혁신을 하시겠다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게 혁신 그러면은 주로 우가 좌로 가고 또 뭐 중도 확장 이러면서 우리의 스스로의 색깔을 변화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네. 저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통 보수 정당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또 이 국가를 건립하고 이만한 나라를 세운 데 있어서는 이 보수 정당의 역할이 대단했는데 그것이 소홀하고 그래서 결국은 오히려 지금은 우리가 보수 정당으로 자리를 매김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다른 보수 정당이 필요하겠죠. 네. 그러면 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수 정당으로서 체제를 확립하는 것도 쇄신이다. 그리고 또 의사소통 구조라든지 민생 다루는 여러 가지 우리들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을 바로잡는 것이 쇄신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당초 이제 당내에선 전당대회 한 6, 7월쯤 열릴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분들 많았어요. 근데 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전당대회 준비뿐 아니라 이른바 이제 혁신 쇄신 작업도 함께 하려면 네. 시간이 더 걸리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로서는 쇄신을 앞세워서 전당대회 구성 자체를 의도적으로 뒤로 미룰 생각은 전혀 없고요. 네. 다만 전당대회 당원 당규상의 절차를 밟는 데만 해도 40일이 걸려요. 아, 예. 6월 말로 치면은 5월 한 중순쯤에는 모든 게 맞춰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 원내대표도 선출이 안 됐단 말씀이에요. 네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지연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연이라고 하지 말고 매듭을 하지 말고 우리가 성실하게 모든 일을 해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저는 그 관리형이라고 그래서 당대표 이 전당대회에만 집중하다 보면 국민들이 우리 당에 대한 요구가 네. 전혀 반영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총선 직후에 여러 가지 상황과 국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반영하면서 초기에 오히려 쇄신과 반성과 새로운 당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러나 전당대회가 매듭을 쳤지만 저희는 그런 쇄신 작업을 후임 대표한테 넘기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네. 당원상으로 봐도 비대위가 관리만 해라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예. 네, 비대위가 구성될 때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이 되게 중대한 시점이다 또 보시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는 거 보니까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당원상으로서 비대위는 비상대권을 갖고 그 모든 것을 다 다루게 되어 있지. 그 비대위를 요것만 해라라고 네. 규정하는 선출만 해라. 예. 네, 그 당원상의 근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걸 하되 전당대회 준비를 최우선으로 하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꼼꼼히 좀 준비를 하다 보면 전당대회가 뭐 8월이나 뭐 아주 늦으면 뭐 9월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의 복귀 이른바 당대표 출마가 좀 더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 뭐 이런 관측도 나와요.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걸 염두에 안 두고 네. 일을 꼬박꼬박 하는 것이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할 수는 없죠. 당무라는 것이요. 네네.
자, 새 당대표가 갖춰야 될 조건. 어떤 분이 지금 이 시점에 새 당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보세요? 정당은요, 핵심이 선거입니다. 네. 선거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정책과 또 관리 능력이 있는 분이 당대표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지방선거가 또 시작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이 당대표가 되셨으면 하고, 또 연이어서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기반까지도 닦아야 된다. 하여간 당대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거를 염두에 두고 이것을 잘 치러나가는 분이 정당의 대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위원장님께서는 대통령실을 포함한 당정관계 조화롭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정관계 극복하기 위한 어떤 그동안에 약간 문제가 됐던, 지적이 됐던 당정관계 극복하기 위한 어떤 해법이랄까, 방안 이런 거 갖고 계세요? 대통령실 네. 우리 용산과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또 모든 의견을요 솔직 담백하게 나누면은 소통은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또 우리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 있으니까요. 네. 수시로 대화하고 또 우리 당과 연계점을 만들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당과 협치도 강조하셨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만간 만날 계획이 있으세요? 당연하죠. 네, 기회가 되면은 만나겠습니다. 네. 협치를 위해선 여당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야당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야당이 최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로 이제 대치대원국 이어지고, 아울러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각종 쟁점 법안 처리가 이제 줄줄이 예고가 돼 있습니다. 이 같은 야당의 입법 파상 공세 속에 협치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선 근본 자세가요. 네네. 우리는 야당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이 있잖아요. 네. 그 국민의 의사를 살펴야 되겠죠. 그래서 야당 의견도 존중할 수 있는 데까지 존중하고, 그 대신 반대로 또 우리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으니까 야당은 우리 국민들의 여당 지지 부분을 존중하고 서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반합의 변증법적인 하나의 의사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항상 협치와 또 양보 그리고 존중이라는 정신이 들어가야만 국가가 안정이 되겠죠. 방금 전에 민주당 박찬대 새 원내대표가 저희 이제 출연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꼭 가져올 것이다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전통적으로 서로 논았거든요.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하고 법사위원장은 이제 다수당인 것을 대비해서 야당한테 양보를 하고 그런 것이 오랜 전통이기 때문에 네. 그걸 한번 바꿔놓으면은 이제 민주당이 소수 정당 또 여당이 될 때 아마 굉장히 곤란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전통을 잘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원내대표 3파전입니다. 송석준, 이종배, 추경호 의원. 이 시점에 원내대표는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됩니까? 원내대표는 우선 그 의원들의 의견을 규합하는 그러한 단결의 중심점이 되셔야 하고요. 네. 또 당론 같은 거 정할 때에 그런 것을 이제 헤쳐나갈 해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야당과의 협치 능력이죠. 네네. 그래서 야당과 여러 가지 주고받고 또 토론하고 할 때에 그것을 잘 대비할 수 있는 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윤 대통령이 오는 9일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에 어떤 내용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보세요? 대통령실에서 잘 준비하셨겠지만요. 우선 국정의 큰 흐름에 대해서 앞으로 3년 동안 어떻게 하시겠다. 또 선거 뒤에 그러한 모든 포부를 말씀해 주셔서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얻은 게 뭐냐. 심판은 양당이다 심판했지만 앞으로 3년 동안 뭘 해야 되겠느냐에 대한 그러한 담론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 부분을 잘 좀 밝혀주시고 또 현안이 무엇보다도 민생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굵직굵직한 민생에 대한 의견을 좀 해서 해법을 제시하시면서 국민들의 아픔과 여러 가지 참으로
그 상처를 감싸주시는 그런 회견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지난 4월에 흥미로운 대법원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의 변호사가 북한 주민을 상대로 변호사 보수를 청구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었는데요. 오늘 법학다식에선 강병훈 변호사와 함께 이에 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 주민이 월남한 아버지가 남긴 수백억 원대 상속 재산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이 화제가 됐습니다. 변호사님 일단 이 사건 개요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안모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네. 이분은 북한에 아들 1명, 딸 1명이 있는 상태에서 6.25 때 월남을 했습니다. 안 씨는 남한에서도 3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북한에 2, 남한에 3이 있는 것인데요. 네네. 2012년에 사망하셨는데 사망 당시 수백억 원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네. 이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남한의 자녀들 사이에서 상속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2013년에 소송이 시작됐는데요.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5년경에 갑자기 북한의 남매가 한국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속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의 변호사는 북한의 남매가 안 씨의 자녀라는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2018년에 승소했고요. 네. 2018년에는 남한의 상속인들이 진행 중이던 상속재산 분할 소송에 참가해서 자신들에게도 상속분을 달라라는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 북한의 남매가 소송에서 승소한 금액이 196억 원 정도였습니다. 와, 200억 원이네요. 네. 아버지는 북한에 아들, 딸 남기고 6.25 홀로 월남했고 남한에서 재혼해서 3명의 자녀를 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남한에 사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 자녀들은 재산권 분쟁 소송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네, 남한의 자녀들은 북한의 남매가 상속 소송을 제기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씨 사망 이후에 남한의 자녀들 사이에서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했는데요. 북한의 남매가 소송을 제기할 것을 예상했다면 아마도 그런 소송까지는 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남한의 자녀들은 북한 남매가 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매우 당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송이 제기되면 남한의 상속인들은 북한에 있는 상속인들이 어떻게 알고 이런 소송을 제기하는가, 배후에 북한 정보당국은 있는 것이 아닌가. 네네, 그런 생각할 수 있죠.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나 북한의 남매가 안 씨의 자녀로 인정되는 이상은 상속권이 있는 것은 법적으로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결국 상속인 전부가 합의를 해서 사건이 판결이 아니라 화해로 종결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북한 주민이 승소한 사실이 어떻게 알려졌나요? 네, 이 상속 소송은 2019년에 최종 종결이 되었는데요. 예. 그때까지는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북한 남매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이 변호사 보수를 2021년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지난달에 선고되면서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이 보수 약정을 못 받아서 알려졌다면 관련 소송 결과가 또 궁금합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은 북한의 남매가 상속받는 재산의 30%를 성공보수로 지급받기로 하는 보수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196억 원을 승소했기 때문에 58억 원을 성공보수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남북가족특례법이라는 법이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 네. 이 법에 의하면은 북한 주민은 상속재산을 직접 처분하지는 못하고 상속재산 관리인을 통해서만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성공보수 약정이 상속재산 관리인을 통해서 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공보수 30% 약정이
무효라는 것이 이제 대법원 판결이었습니다. 해당 변호사도 그걸 모르고 이제 한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 판결에 의하면은 변호사 보수를 한 푼도 받을 수 없는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1, 2심에서는 그렇다.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변호사 보수 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변호사와 북한 주민 사이에서 적정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는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적정 변호사 보수를 정하면 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받게 되면 얼마나 받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대법원이 이제 다시 판결하라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정하게 될 텐데요. 실제 북한 남매가 그 돈을 실질적으로 송금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승소액이 196억 원으로 매우 고액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원래 약정한 30%는 너무 과다해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5에서 10% 정도를 성공보수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통상 남북 분단이 이제 70년 넘은 상태에서 북한 주민이 남한에 있는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다는 건 사실 저도 되게 의외고 일반인들 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일 텐데 이 부분이 어떻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좀 알려주세요. 네, 우리 민법은요. 1순위 상속인을 돌아가신 분의 자녀와 같은 직계 비속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계 비속이 꼭 한국 국적이어야 하거나 남한에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외국인이어도 되고요. 북한 주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이 돌아가신 분의 자녀라는 사실만 입증이 되면 법적으로는 상속을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네. 화제를 좀 앞으로 돌려서요. 앞서 북한 주민이 상속 재산 196억 원을 물려받게 되는데 실제 북한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2년에 남북가족특례법이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법에 의하면 상속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재산을 북한으로 가져갈 수는 없고 통일이 되거나 북한 주민이 탈북할 때까지 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리인이 상속 재산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을 만든 이유는요. 이 상속 재산이 북한으로 송금될 경우에 북한의 상속인이 사용하기보다는 북한 당국에 의해서 군사적인 목적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우려가 크다. 이런 이제 우려 때문에 이 법을 제정했고요. 실제로 2009년부터 이제 여러 차례 북한 주민의 상속 소송이 있었는데요. 한 푼도 이 법 때문에요. 북으로 송금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은 남한 내 상속권이 인정돼도 북한 주민이 실제로 수행하는 건 불가능한 상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통일이 되고 또 북한 주민이 탈북하면 그때는 이제 그 북한 주민에게 주는데요. 그 전까지는 재산 관리인이 관리만 하게 됩니다. 다만 법에는 일정한 예외를 인정해서요. 북한 주민이 생계를 위해 필요하다. 또 질병 치료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속 재산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런 허가가 한 차례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재산관리인이 북한 주민의 상속 재산을 관리하게 되는데 재산관리인으로는 어떤 사람이 이제 선임이 되나요? 네, 사실 재산 관리인은 중립적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북한 주민의 의사에 반해서 재산을 사용하거나 낭비할 우려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한에 있는 상속인 일부에게 이런 재산 관리를 인정하기보다는 보다 중립적 지위에서 관리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법무법인의 보수 약정금 소송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산관리인이 거부하면서 이제 제기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또 어디까지입니까? 네, 재산관리인은 북한 주민의 상속 재산을 처분하지는 못합니다. 통일이 될 때까지 또 탈북할 때까지 재산을 관리하는 일만 할 수가 있는데요. 변호사 보수 약정의 경우에는요. 재산 관리의 일부로 볼 수 있어서 재산 관리인이 체결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번 대법원도 판결문에서 그러한 내용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 관리인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선례가 한 번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의 보수 약정을 하는 것이 적당한지 판단하기가 매우 곤란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네. 법원의 판결로 보수가 정해지면 그거를 상속 재산에서 지급할 생각으로 보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네. 자, 또 북한 주민이 북한을 탈출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올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상속 재산 아까 같으면 이제 196억 원이었잖아요. 그거 네.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주민이 탈북하면 남한 주민이 되기 때문에요. 예. 재산 관리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그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다만 북한 당국에서 관련 정보를 가지고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사실상 탈북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네네. 자, 시간이 뭐 조금 남았는데 네. 짤막하게 이게 유사 사례가 좀 있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주민이 상속 소송을 처음 제기한 것이 2009년입니다. 네네. 그때 사안은 이번 사안하고 아주 유사한데요. 북한의 자녀를 두고 월남한 분이 남한에서도 자녀들을 남기고 많은 재산을 남기고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자녀들이 한국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이제 승소했던 네.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사실 이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남북 가족 특례법을 제정을 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재산 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상속 재산 관리인을 통해서 관리하는 재산 규모가 약 60억 원 규모였는데요. 최근에는 46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송이 많지는 않더라도 꾸준히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재밌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병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시선. 전종철의 전격 시사. 서울대병원 중환자의학과 안윤혜 교수는 장기간 의료 공백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많은 의사들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30대 초반에 이 새내기 의대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건 특권이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도움을 줄 기회는 아무나 받지 못한다. 이런 사명감 있는 의사들이 있기에 의료 공백 속에서도 우리 국민과 환자들은 든든하기 그지없습니다. 존경하고 또 응원합니다. 5월 7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전종철 기자입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